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 맥락에서의 스터디, 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주에는 이제 OT를 진행했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채널지기님이 방향을 잘 잡아주신 덕분에 이번 주 내용은 직문수 노트 렉처 1을 살펴보고 같이 디스커션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트 렉처 1을 제가 화면 공유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번 주에 그, 제가 이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직문수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스터디를 참여하시고 계신 분도 계셔서, 이번 주에 진도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음, 네, 렉처 1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과 명제, 공리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뭐 어릴 때 문제도 풀어보고 최근에도 뭐 수술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나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일단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뭔가 첫 번째 렉처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뭐 의문점 또는 나는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그 혹시 반박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거나 증명을 해봤다라던가 뭐 납득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을 꺼낸 저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근데 네,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집합 명제 공리 이 세 가지 개념을 일단 파악하고자 하는 렉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인 주장과 저는 명제를 어느 정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명제에 따라서 언제나 참과 거짓이 밝혀진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전 아기자기 스터디에서도 많이 들었었고, 나중에 여기 맨 마지막 렉처 1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오는 유클리드 정리의, 네, 유클리드와 비유클리드 기하로의 사이 발전에 따라서 그런, 꼭 참과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약간 직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원소는 무엇인가, 집합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네, 저도 수학의 정석 같은 곳에서 배웠던 것으로 끝냈던 것 같은데, 그, 집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공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벤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라는 우리가 약- 그 서로 크기를 비교해서
어디에 무엇이 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일단 자연수, 정수, 유리수에 대해서는 거짓이고 유리수와 실수 집합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 사이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유리수와 실수 사이는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 그 크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솔직히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불편함이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맞겠지라는 생각을 약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실수랑 유리수까지의 범위하고 그 실수의 범위 서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이해가 됐다가 아니고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여기서 카디널 넘버라는 얘기도 나오고, 집합론의 ZFC 공리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자연수 집합보다 크고, 즉, 유리수보다 크고, 실수보다 작은 무한집합이 존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의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ZFC 공리계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근데 ZFC 공리계가 뭔지는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검색을 좀 해봤, 해봤었고요. 그 페아노 밑에, 잠시만요. 저는 일단 이번엔 노트 2까지 봤는데 거기엔 페아노 공리계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ZFC 공리계랑 페아노 공리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고 아마 다음 주까지 그, 이것들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서 여기에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저도 그렇고, 전병주 선생님도 그렇고, 아기자기에서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라서, 지금은 뭔가 속에서는 뭐 이거를 내가 글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냐? 모든 예시를 다 들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는 당장 자신감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네, 이런 것이다 정도로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색안경이라던가 뭐 그런 단어의 선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위한 질문들로는 자연수 집합의 수학적 정의와 1 더하기 1은 왜 2인가? 그다음에 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인가? 라는 질문이 세 가지 나왔었는데, 일단 그, 이걸 보고 ZFC 공리계에서 그 자연수 집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는 당장은 자신이 없어서 챗GPT한테 좀 물어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도 뭔가 증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노트 렉처 2를 저는 지금 이미 보고 봐버렸는데, 거기서 자연수 집합의 수학 정의가 공리를 여러 가지 이 노트 렉처 1에서 세운 공리 여러 가지 말한 공리라는
공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공리를 여러 가지 공리를 한 5가지 정도 세우고 자연수 집합을 정의한 다음에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그 공리에 따라서 증명을 하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1 더하기 1이 왜 2냐, 뭐, 아니면 자연수 집합의 수학적 정의가 무엇이냐. 사실, 오히려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의하는 방법도 모르고 내가 그 어떤 정의는 뭐 1, 2, 3 땡땡땡이라고 네 말할 수는 있는데 그 정확한 정의를 어쨌든 내가 말로 정리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자신감은 좀 없는데 딱 봤을 때 1 더하기 1은 2인가 이거는 덧셈이라는 기호와 그다음에 1이라는 일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와 equal이라는 기호의 네, 1, 2 플러스 equal 여기 이 식에 나오는 모든 기호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약간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처음에는 했던 이 3가지 질문을 봤을 때 어쨌든 2번째 질문이 오히려 좀더 쉽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왜 1인가? 이것도, 이거는, 그, 이것도 역시 1 더하기 1은 2인가가 좀 다가오는 것과 비슷하게 직관적으로 오긴 했는데, 근데 다른 것보다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게 됐었는지, 그리고 왜 걔네를 곱하면 1이 되도록 식을 만들어 놨는지 내가 직관적으로도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고 설명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렉처 1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다른 분들도 한 분씩 얘기를 좀 먼저 한번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목을 그러면 순서대로 좀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지목을 좀 하겠습니다. 홍철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그 직문서에서 한번 봤고, 이번에 그냥 또 2번째로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단 그 처음 읽었을 때 궁금했었던 건 그 모든 양의 요리수는 뭐 분수꼴로 나타내서 자연수랑 대응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허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느 부분이 허점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 네, 막 1분의 2, 네, 여기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결국 1분의 2랑 뭐 2분의 4랑 같은 값이어서 결국 1대1이 아니라 같은 값으로 매칭이 되니까 다른 자연수가 1대1이 깨져서 이거를 결국 어, 좀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은 저런 기하 분수꼴로 나타내야 되나? 형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를 바꿔서 서술을 해야지 다시 자연수랑 1대1을 엄밀하게 대응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점인 건 발견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야 납득도 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집합이 이제 공리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집합이 이제 현대 수학에서는 서술이 된다고 했는데 이발사의 역설을 설명 주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집합에 넣을 수 있어서 약간 자기 모순적인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결국 어떤 부분 집합 뭐 A에 속하는 X 중에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제한을 걸어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 식으로 집합을 정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지는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제 곧 있으면 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군의 어느 정도 다침성이나 뭐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인가, 초석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아래 최종 문제 세개를 보면은 그 자연수 정의, 아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자연수 정의와 1 더하기 1은 2,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결국 저도 그 자연수의 수학적 정의가 뭔지 몰라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렉처노트 2에도 페아노 공리계로 설명이 나타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결국 2, 3번을 설명할 때는 그냥 1에서 페아노 공리계가 그러니까, 3번은 뭐 항등원과 역원의 개념이 그러니까 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결국 제 부족한 식견으로 봤을 땐 그냥 단순히 그냥 정의한 대로의 동어 반복이 아닌가?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그냥 이거야라는, A니까 A야라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뭔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좀 공감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리를 정한 순서대로 이게 약간 거슬러 올라간다, 정말 공리를 필요한 것만큼 갖다 써서 증명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발사 얘기를 하실 때, 혹시 여기서 아까 어떤 전체 큰 집합 X가 있고, 그중에 부분 집합 S가 있고, 여기 지금 X 안쪽에는 X가 있고, S 안쪽에는 S라는 원소가 있을 때, 공리에 따라서 부분 집합을 S 또는 뭐, 다른 부분 집합을 A 같은 걸로 변환시켜서, 집합이 달라지도록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어, 다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공리 얘기를 하실 때, 네, 이게 전체 집합 X가 여기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전체 집합 S에서 네, 전체 집합 S가 있는데 여기서 부분 집합 S가 있고 네, 부분 집합 뭔가 A라는 부분 집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X에 들어있는. 여기 전체 X의 안에는 X가 있고 여기 S의 안에는 스몰 s가 여기 A 안에는 스몰 a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 공리에 따라서 우리는 X 안에 S라는 집합을 볼지 아니면 A라는 집합을 볼지가 결정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여기서 기준이라는 거가, 사실 그게 저도 좀 찾아봤을 때 그게 결국 ZFC 공리계에 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뭐 네.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아직 저도 딥하게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맞다 그르다라는 걸 이렇게 함부로 아, 말씀드리기가, 네. 저는 맞다 그르다를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홍철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아니면, 네, 아, 공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거거든요. 저는 뭔가 그러니까 조건, 그러니까 뭔가 닫혀 있는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군처럼. 에,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러니까 이미 그 이발사 만족하는 집합 S에서 뽑아서 그 S가 이제 조건을 만족한 것만 제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X가 S 안에 속한 거에서 뽑았을 때 그 조건이 만족한다? 그런 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 X가 S 안에서의 X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애초에 그냥 X 안에서만 선택해서 그때 뭐 조건이 P라고 하면 P인 X, 네, X가 성립한다. 약간 P,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다른 분들도 지금, 일단 제가 말한 거 이후에 코멘트를 받았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 잊고 지금 두 명까지 코멘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 관련해서 뭔가 질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제 저도 맥락을 약간 놓친 부분이 뭐냐면 어, 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집합이 그냥 이제 집합의 정의를 단순히 원소를 모은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발사의 역설처럼 이런 경우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조건이 아니라 공리라고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 공리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게요. 어, 이게 공리라는 게 그 예전에 다른 스터디에서 잠깐 듣기로는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세계관을 선택하는 그런 것처럼 느,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공리라는 게 전제 조건이랑 음, 그러면 같은 걸로 여기서 생각되기도 하는데, 네. 집합을 정의를 했지만 사실 집합의 정의도 공리라고 불러야 되나? 사실 이런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말장난이라고 하면은 뭐 네,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사실 우리가 이제 뭘 공리로 부를지, 아, 어떤 거를 공리가 아닌 것으로 부를지에 대한 그런 지금 정의조차 없으니까 좀 헷갈리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 집합 그 자체와 원소 그 자체도 그걸 수학적인 정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공리라고 해야 될지. 네, 그게 좀 애매모호. 그냥 이거는 그냥 집합의 정의라고 하잖아요. 집합의 네. 정의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도 그냥 지금 집합을 우리가 보면, 저렇게 정의하는 거니까. 네. 여기서 보면 X는 원소라고 부르고 S는 집합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건 약간 하겠다가 아니죠. 부르고 싶다는 약간 확신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뭐 그냥 저것도 그냥 믿고 가자 그런 거니까 그냥 뭐 큰 의미로서 공리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모르겠어요. 여기 노트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사람들이 말할 때는 좀 다른 좁은 의미로서 공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 음, 네.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를 찝어줄 수 있는 패널지기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필요한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 네, 네, 부창님. 그래서 이제
네. 그 공리랑 정의의 그 차이점을 제가 명확히 모르겠는데, 그 아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 보여주신 거는 만약에 이제 S의 집합하고 S 프라임의 집합이 교집합이 없는 그림을 그려냈고, 그리고 S에 이제 X를 원소로 두고, 그리고 S 프라임에도 X를 원소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 이불사의 역설에서 말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S와 S 프라임이 다른데 그 두 집합에 같은 원소인 X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역설에 관련된 내용이 공리로서 당연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공리가 정리에 포함된, 그러니까 집합의 정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는 거에 그 의미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거를, 주석으로 조금 그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 집합 관련돼서 구창현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주실 요청드려도 될지. 제가 아이패드가 없어서 그림 지금 아, 못합니다. 근데 아까 그 주황색으로 그려주신 거랑 네. 똑같거든요. 아, 이게 네, 사실, 그거랑. 네, 여기 이렇게 있고, 아, 이거는 이때 이제 C라고 치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교집합이 없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S에도 X가 들어가고 C에도 X가 아, 이 동일한 X가요. 네. 네네. 그냥 그 저집합의 원소인 X가 저 S집합에도 들어가고 C집합에도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그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그리는 이유가 저 이발사의 역설에 나오는 것을 의미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동시에 있으면 안 되니까. 동시에 있으면 역설이고. 네, 그러면 동시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충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르게 있어야 한다는, 네, 네, 네. 그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있으면 안 되고 충돌이면 모순이라는 거의 그 내용에 대한 공리를 우리가 저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할 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원소를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에 동시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일단 지금 태영 선생님께서 채팅에 남겨주신 걸로 아마, 음, 내용이 지금, 네, 채팅에 남겨주신 내용이 공리와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리는 증명 없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기본 전제. 네, 그래서 증명이 없이 전제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말했던 이 세계관의 세계관을 서로 다르게 둔다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 부창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서로 겹치면 안 되니까 완전히 다른 집합이라고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전제해두고 시작하는 거라던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ZFC 공리계라고 하는데 ZFC 공리계라는 게 일단 제가 여기에 잠깐 열어두긴 했는데 이걸 한번 여기 잠깐 그러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택 공리를 추가한 ZFC 집합론이 1차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1차 집합론이며 등호밖에 하나의 이항관계 이만을 가지고 논의 영역은 집합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사실 이걸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이거를 정리해서 이 기호로 문제를 풀어라 하면 나중에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한국어로나 영어로나 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자신이 좀 없어요. 약간 머리에 잘 안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음, 그 레처노트에 나와 있는 이발사의 역설이 설명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러셀의 역설의 약간 특수한 구체적인 예시 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번 분류공리꼴로 예, 네, 여기. 정의, 정의? 공리를 정하면은 그게 이제 이 역설이 극복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저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일단 집합의 기본 성질과 집합의 구성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 아.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사실, 사실, 하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아까 러셀의 역설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 분류 공리꼴을 이용하면 럭셀의 역설을 극복된다라는 네, 게, 네. 여기서 극복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러셀의 역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얘가 보일 수 있다는 걸까요? 아마 러셀의 역설을, 네. 먼저 말씀, 네. 제가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한글 문장으로만 보자면 러셀의 역설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지금 고창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발사의 역설에서는 뭐 어떤 하나의 원소가 여- 어떤 같은 부분집합 둘의 동시에 아 그러니까 S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S의 원소이면 안 된다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그 원소 그 원소 위치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범위를 제한하는 공리를 공리를 제시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음, 뭔가 정리를 좀 해보면 러셀의 역설은 3번 분류 공리꼴에 위배된다. 인 걸까요? 듣고 싶은. 이게,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집합이랑 원소라는 것의 공리? 또는 이 앞쪽 공리들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러셀의 뭔가 집합과 원소를 논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논리 체계 또는 뭐 나중에는 군까지 나오겠죠. 그런 범위에서
원소의 범위를 그 집합 Z, 그러니까 뭐 어떠한 전체 집합이 아니고 그 Z라는 집합에서 Z의 부분 집합을, 네, Z라는 집합에서 Z의 부분 집합을 논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Z라는 집합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그런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용하는 전제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우선 그 집합론 체르멜로 ZF 공리계가 체르멜로 프랑켈 공리계인데 그게 뭐 8가지인지 9가지인지 8가지인지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명제들은 그 공리 명제들은 다 1차 논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러 논리라고도 하고 1차 논리라고도 하는데 그 네, 언어로 적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차 논리로 적힌다는 것은 그 그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 양화사 기호랑 그 논리 기호가 있는데 and, or, 부정, 그리고 imply, 그리고 if and only if라는 그게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그 양화사라는 거는 뭐냐면 quantifier라고도 하는데 양을 주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게 모든 과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에 대해서 존재한다. 이게 추가가 돼서 그게 1차 논리인데 그래서 ZF 공리는 우선 이 1차 논리의 언어로 적힌다는 거. 근데 이 각각을 따져서 그럼 집합이 되게 섬세한 개념인 것 같아요. 엄청 섬세한 개념인데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이 명제들을 보면서 이 집합론의 그 공리 자체를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러셀의 역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그 자기 자신을 갖지 않는 원소를 모두 모은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쪽으로 가정을 해도 모순이 나오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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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집합 자체는 다시 자기 자신의 원소인가 아니면, 아닌가. 어느 네, 쪽으로도 가정을 하든 모순이 나와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냥 모으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잘 다루기 위해서 그 어느 정도 공리계가 좀 필요한 건데 그 하나하나는 다 그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런 게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공리와 정의의 그 차이를 좀, 좀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그냥 평소에는 크게 구분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위상의 정의, 위상의 정의, 토폴로지의 정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냥 위상의 공리라고도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클래스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벡터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벡터 공간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벡터 공간의 공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의와 공리를 그래도 구분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약간 공리가 만족해야 될 특징은 뭐 좀 있어요. 한 두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최소한 모순이 없어야 돼요. 그 명제와 명제 사이에. 그거를 그 consistency라고 해요. 아니면 non-contradiction 이렇게 어쨌든 일관적이어야 된다.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공리 문장들 사이 공리계가요. 공리계 안에 있는 그 문장들이 서로 모순이 없어야 되고 또 그 독립적이면 좋아요. 이 명제로부터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공리계여야 좋아요. 그래야 공리계로서 그 가치가 있겠죠. 두 번째 명제가 첫 번째 명제로부터 증명이 된다면 두 번째 명제를 굳이 내세울 필요는 없겠죠. 공리 문장으로. 그리고 또 그 완전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저는 공리계는 어떤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거고 정의는 약간 이름 붙이기 또는 기호 만들기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차이를 두려고 할 때요. 아, 네, 지금 그 말씀 듣고, 그, 구태영 선생님이 주신 거를 좀 보니까, 정의가 새로운 기호 개념 약속을 도입하는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호 개념 약속을 도입하는 규칙이라는 게, 아, 그, 여기 이런 집합 기호라던가, 뭐,
올 또는 위아래 땡땡 뭐 그다음에 x랑 y 뭐 이런 변수까지 그리고 화살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지금 1차 논리에서는 원소에만 한정 기호를 가할 수 있고 수로에는 한정 기호를 가할 수 없는 수로 논리이다라고 하는데 이 밑에 이 밑에 그 자세한 문법 뭐 등호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이런 문법 자체가 정의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원소 한정 기호 그다음에 수로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다 네, 그 기호 자체가 정의이며, 그리고 원소에만 한정기호를 가할 수 있고, 수로에는 한정기호를 가할 수 없는, 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ZFC 공리계에서 얘기하는 이런 X나 Y 같은 거에만 기호를 가할 수 있고, 이런 올이라던가 아니면 집합 기호에는 어떠한 기호를 가할 수 없는, 기호를 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기호에서 새로운 기호를 뭔가 더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 기호 두 개를 동시에 변수가 아닌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닌 곳에 기호를 동시에 두 개 쓸 수는 없다. 뭐 약간 이렇게 들리긴 하거든요. 네. 아, 일단 물론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이 해석할 드는 수 것 같습니다. 있겠죠. 각각의 뭐 근데 저희가 일단 단어를 쓰셨잖아요. 뭐 변순이 뭐 여러 가지 뭐 단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단어나 기호를 쓰는 것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것들은 정의죠. 저희가 이 네. 기호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기호를 쓰겠다. 그래서 기호를 정하고 어떤 단어를 정하는 문제는 다 정의의 문제라고 보고 근데 그 정의들을 바탕으로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니까 뭐 이제 뭐 공리계를 세운다는 것은 마치 체스판이 있고 바둑판이 있잖아요. 이게 규칙이 다르잖아요. 뭐 장기도 있고 이게 룰이 있잖아요. 룩이 어떻게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공리들이죠. 그 규칙들. 그러면 이게 뭐 세계화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부분 집합들을 이게 3번이 사실 약간 핵심인 것 같긴 핵심이라고 하긴 좀 그런. 어쨌든 좀 지금 저희 렉처노트 1에서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느낌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Z가 집합이고 파이가 그 원소들이 만족할 수 있는 Z가 집합이고 파이가 집합의 조건일 때 그 파이를 만족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Z의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 아, 뭐, 어떤 게 핵심이다라고 할 때는, 뭐랄까요. 어떤 절대적인 모든 곳에서 핵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가 했을 때, 그 어떤, 뭐, 8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뭐 작용을 하겠죠. 8번이 작용을 하든, 7번이 작용을 하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집합론 자체를 뜯어보는 거라고 한다면 저 8가지, 7가지인지 8가지인지 저거를 보는 것도 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논리 연습일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요. 네. 논리학 수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들으면서 제가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몇 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제 것도 잠깐 한 5분 정도 좀, 네, 공유해봐도 될까요? 아, 네, 공유해 주세요. 똑같은 그건데, 위키피디아에 띄워져 있는 거랑 똑같은데, 좀 가독성이 좀 더,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잠시만요. 이거 공유를 네, 할게요. 그, 네, 이렇게 가로로 할 수가 있어. 아, 제가
그 중간중간 들으면서 좀 생각났던 거, 옛날에 봤던 것들 조금 이렇게 그냥,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붙여놓기 했거든요. 그냥 여러 개. 일단 처음에 들으면서 제가 흥미로웠던 질문들이, 일단 노트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직무수 노트. 근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실 되게 놀랐어요. 너무 내용이 깊은 것 같아서. 제가,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때 제가 수리 논리? 제가 논리학 자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봤던 주제들인데 그게 1강에 다 그냥 뭐랄까요. 좀 개괄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깊어가지고 좀 흥미로웠고. 근데 저는 방금 뭐 공리계, ZF 공리계 하면서 이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 언어들 있잖아요. 여기서 쓰이는 이 모든이라는 기호와, 네. 그래서 Z가 X의 원소이고, 뭐, Y가 Z의 원소, 이게 근데 뭐 필요 충분일 때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각각. 그리고 아까 분리공리는 여기 있는 거 같네요. 그 다섯 번째.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각각의 논리적인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결국 의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각각을 다 따져보는 것도. 네. 그리고 이게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좀 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평행선 그 공리 쭉 동치 명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평행선 네. 공준, 공리의 그 다섯 번째 명제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평행선 공리가 뭐였지? 하면서 찾아봤어요. 뭐냐면 물론 동치 명제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어떤 교차선이 있어요. transversal 교차선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같은 각에 있겠죠. 같은 방향 각이 있는데 이 각의 합이 만약에 180도보다 작으면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일 때 그러면 이 두 직선은 만난다. 이게 평행선 공리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우 명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흥미롭게 예전에 봤던 건 뭐냐면 평행선 공리 다섯 번째 명제죠. 이게 다섯 번째 명제인데 이 다섯 번째 명제는 앞에 유클리드 공리 네 개 있죠. 앞에 그 네 개 공리에 의해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는. 근데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명제의 역 있죠. 역. 그러니까 역을 굳이 말한다면 이 문장에서는 만약에 어, 두 직선이 만나면, 그러면 그 같은 쪽 바라보는 그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 이것은 역이잖아요. 이 명제의 역이잖아요. 이 역은 증명이 가능해요. 그 네 개의 명제로부터 증명이 가능해요. 네. 그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게 증명이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해할 수 있는 명제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있거든요. 위에 거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다섯 번째 명제를 제외한 그 네 개만의 명제로 구성된 그 유클리드 기하를 뉴트럴 지오메트리라고 하거든요. 뉴트럴 지오메트리. 뭐 중립 기하라고 하는데 이 네 개만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평행선 공리의 역을 증명할 수 있어요. 평행선 공리는 증명 못해요. 네. 그게 좀 흥미로웠고, 그래서 제가 좀 오랜만에 이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평행선 공리가 그 문장이었는지, 그 문장이 역이었는지가 제가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찾아보게 된 거고, 그래서 평행선 공리라는 거는 이렇게,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만난다. 이게 평행선 공리고, 평행선 공리의 역은 만났을 때 180도보다 작다. 이거는 평행선 공리의 역인데 이거는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행선 공리를 가정하지 않고도.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평행선 공리가 지금 그 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잠시만요. 현재
어, 정과 역을 그러면은 한 문장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 이루는 두 동측 내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같다면 이 두 직선을 무한히 연장할 때 그 두 동측 내각과 같은 쪽에서 만난다. 네. 라는 것이 그, 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의 역은 그러면 두 직선이 교점이 있고 그 교차선이 있을 때 그 교차선에서 같은 그 각이 있잖아요. 그 두 네.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 그러니까 저 명제를 그냥 뒤집으면 돼요. 있는 저 표현을 자체를 뒤집어주면 돼요. 네. 아, 여기서 그러면 무한히 연장할 때 그 동측 내각과 같은 쪽에서 만난다. 이 부분을 교차선으로 해석해서, 아니, 교차선으로 줄여서 교차선이 있다면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 이루는 두 동측 아, 내각의 두 직각보다 교차선이라는 말은 네. 저 transversal이라고 하는데 그 두 직선을 동시에 교차하는 선을 말해요. 아, 이 네네. 선이요. 네네네. 그게 평행하든 평행하지 않든 두 직선을 동시에 통과하는 선을 교차선이라고 해요. transversal. 아,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저 문장이 좀 가공된 것 같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쓰실 때. 왜냐면 무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저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이 만나면 유한한 쪽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네. 무한이라는 가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잘 껴맞추면. 아, 그러니까 사실 역 자체가 이 스테이트먼트의 역인지가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무한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만나는 순간은 만나게 되면은 뭔가 여기서 어려웠던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한 것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건데 음, 그게 역에서는 이미 정해져 버리니까 어 그게 좀 불편하네요. 아, 뭐라고 표현할지 근데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장인 것 같아요. 무한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원하면 계속 붙여나가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만난다. 그게 평행선 공준이고, 근데 역은 이미 만났을 때를 가정하는 거니까 두 직선이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 교차선도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이 일단 그려지잖아요. 만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그러면 네. 역 자체가 이런 그러니까 뭐 사실 어, 많은 걸 해소하네요. 그러니까 네네. 많은 역을 걸 해소하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누군가는. 그게, 왜냐면 네 개로 증명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제가 그 사진에 올려준 게 그게 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한번 공유할게요. 그 디스코드에도.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제가 보통 뭐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보통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이. 뭐냐면,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를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군이론을 결국 구조를 쓰는 거는 맞지만, 이, 없이도 설명이 가능은 하거든요. 중학교 레벨에서. 네. 그 설명이 가능한데 다 추론으로 설명하고, 네. 그래서, 왜 이거를, 루트는 정확히 정의를 받아들이잖아요. 제곱했을 때 오면 그걸 루트 오라고 쓴다. 뭐, 이런 건데, 왜 음수의 정의는,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거는 필연이거든요. 그 음수를 정의하는 그 즉시. 그래서 음수가 뭐냐라고만 제대로 수학적으로 답해질 수 있다면 그냥 논리적으로 필연이에요. 그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거는. 그리고 이게 좀 그러니까 좀 몇 줄 적으면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군이론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게 사실 결과고요, 사실. 아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를 마지막 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생각을 더 하지 못했는데 음수를 정의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떠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거기서 막힌 거고. 저도요. 저도 거기서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분의 2라는 분수도 쓰고 루트 2도 쓰는데 마이너스 3을 쓰는데 마이너스 3이 뭔지를 그거를 규정하지 못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구태영 선생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 그거를 아,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걸, 아니요. 저는 네. 그거의 음수의 존재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거를 정의를 마지막 거를 이제 답변을 할 때 저는 깊게 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마이너스 1 자체를 정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소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것 때문에 음수가 왜 존재하는, 왜 필요성을 물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뭐냐면 3분의 2, 이 분수가 왜 존재하냐? 왜 존재해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뭐 꾸민 말이 있겠죠? 루트 5는 왜 존재하는가? 사실 똑같은 물음이거든요. 근데 또 그 똑같은 물음 때문에 나오게 되는 수들이 분수고 루트고 음수예요. 그래서 일단 음수의 정의를 제가 많이 좀 들어봤는데 보통은 0에서 왼쪽으로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들.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간단한 건데 써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네. 이거 말고는, 없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음수 곱하기 음수를 설명할 길이 왜 양수가 되는지를 원래. 그래서 이것도 5분 정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 네, 공유하시면, 네.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 10년도 더 된 건데,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의문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게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 중학생 입장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뭐냐면 마이너스 3이 뭐냐 했을 때 0에서 3을 뺀 거 뭐 이것도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3이랑 더해서 0이 되는 수를 마이너스 3이라고 정의하자. 근데 이 마이너스 3과 이 마이너스 3 앞에 있는 이 빼기라는 기호와 이 뺄셈의 기호가 서로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혼동이 올 수 있으니 잠깐 마이너스 3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3 네모라는 것은 3과 더해서 0이 되는 수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보이고 싶은 거는 3 네모랑 예를 들어서 이 네모를 곱했을 때 6이 된다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3 네모라는 것은 일단 더하기부터 증명해 볼게요. 더하기는 이렇게 했을 때 이 네모 안에 있는 수끼리 더해져요.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3 더하기 3 네모는 0이죠. 그리고 2 더하기 2 네모는 0이죠. 근데 이거를 더하면 2 더하기 3은 잘 정의가 되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5 더하기 2 더하기 3 네모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얘가 뭐냐? 2 네모 더하기 3 네모가 뭐냐 하면 얘가 바로 정의상 5 네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5랑 더해서 0이 되기 때문에. 네, 그쵸? 네,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분배 법칙 있잖아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자연수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등가거든요. 곱셈의 정의와. 곱셈이라는 거는 몇 번 더했느냐 이 얘기잖아요. 3 곱하기 4는 3을 4번 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배 법칙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거 커럴러리예요. 곱셈의 정의 커럴러리. 음. 네.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곱하기. 이거를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 3 네모가 뭐였는지를 보면 이거였고 이거였으니 이거 둘을 곱해 볼게요. 그리고 분배 법칙이 그 네모에서도 잘 통한다고 가정할게요. 이거는 필요해요, 사실. 이 분배 법칙이 잘 된다고. 이쪽은 그러니까, 네, 잘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걸 분배해 볼게요. 여기서가 필요한 그 가정이에요. 공리 같은 거예요.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러면 3네모, 2네모 곱하고 있고, 더하기 3네모 곱하기 2 있고, 더하기 3 곱하기 2 네모가 있고, 3 곱하기 2가 있는데, 3 곱하기 2는 그냥 6이죠.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또
발생했어요. 뭐냐면 음수 곱하기 양수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3네모 더하기 3은 0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여기다가 양변에 1을 곱해요. 왜냐하면 모양상 저게 궁금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를 곱할게요, 양변에. 2를 곱하면 그 2 곱하기 3 네모가 더하기 6은 0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게 6 네모일 수밖에 없어요, 정의상. 네. 그래서 2 곱하기 3 네모는 그 2가 네모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모 숫자와 그냥 숫자를 곱하면 그냥 숫자가 네모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그 3네모, 2네모 있고 더하기 6네모, 이거 6네모죠. 그리고 얘도 해보면 똑같은 이유로 6네모가 돼요. 6네모. 그래서 6네모 더하기 3 곱하기 2는 6이죠. 그래서 6은 0.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6네모랑 6을 더하면 저희가 0이라는 거 그게 정의잖아요. 네모에. 그래서 얘는 0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3네모, 2네모 곱한 거 더하기 6네모는 0이에요. 그 뜻은 얘가 마땅히 6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저, 필연인 거죠. 문수를 궁, 정해버리는 순간 필연이에요. 저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난 그,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요. 네. 저 마지막에 6 네모랑, 더했을 때, 유일하게 0을 만족시키는 게 저 6밖에 없어야 저게 가능한 거죠. 네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여볼게요. 혹시 그게 되는지. 그러면 그 저희가 보이고 싶은 건 6 네모의 네모가 뭐냐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의상 이거는 0인 거는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네모를 더하면 어떤 숫자와 그 숫자의 네모를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네모를 정의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를 알고 있죠. 유일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이걸 빼볼게요. 빼보면 네모의 네모랑 6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유일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유일하다는 걸, 네, 보이게 되네요. 네, 이걸 빼면 이렇게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뺐을 때 0은 같아야 되죠. 뺐을 때 0이면, 근데 그게 유일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등호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그 자연수는 그 같은 것을, 물론 나머지 관점에서는 표현값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 10으로 나눈 나머지들은 11과 1이 같다. 뭐 이런 등호도 있는데 저희는 자연수, 그걸 생각하고 있진 않은 거니까. 그래서 같은 거죠.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서 한강하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국내 대수학의 분을 안 가져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 대수 그 내용들에서 근데 이게 그 결국에 이 마지막 수식을 부리려면 6 플러스 네모안의 굴뚝이 분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0부터를 자연수 집합으로 가져가는 이걸 더했을 때 도로 0이 된다는 건 결국에 이게 자연수 집합으로 도로 이 영산의 결과가 들어가야지만이 저 6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 영산에 대해 닫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거 대수학 네. 네, 네. 말씀하세요. 그 대수학 개념 없이도 닫혀 있다가 되나요? 제가 그 분종이가 기억이 안 나서. 이- 이게 닫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또 가정해 버려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항등원과 역원이라는 그 단어를 안 쓸 뿐 사실 대수학 없이 쓴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대수학의 그 추상적인 거를 다 쓴 거긴 해요. 구조가 동일하기는 하는데 다만 그런 용어를 안 썼을 뿐이고 그리고 왜 닫혀 있냐를 왜 생각하냐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정방향 질문과 역방향 질문이 좀 난이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아무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라고도 몰라요. 그냥 숫자이지, 수지, 숫자이지, 자연수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자연수는. 어쨌든, 그, 초등학교 1학년들이 아는 수는 1, 2, 3, 4 이런 거예요. 0, 1, 2, 3, 4 이런 거. 그러면 아무 숫자를 데려와서 그냥 놀이를 해봐요. 2 더하기 3은 뭐냐? 뭐 3 더하기 5는 뭐냐? 이렇게 다 해봐요. 그러면 답해지겠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질문하면 2 더하기 모시기 했을 때 8이다. 네. 그러면 좀 똑똑한 초등학생은 답할 수 있겠죠. 좀 생각을 열심히 하면. 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아무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여기 정방향 질문에서는 언제나 자연수가 나오는데 역방향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무 자연수를 넣는다고 해서 이 네모가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수라는 개념이 탄생해요. 네. 그 분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런 거 아무 자연수를 곱해도 다시 자연수가 되지만 그냥 우연히 운 안 좋게 뭐 이렇게 하면 거꾸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문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초등학생으로서는 이걸 대답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는 이것에 대한 정답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수는 자연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분수라는 개념이 탄생해요. 네. 그래서 닫혀 그, 있냐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확장하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이. 모순만 없다면. 음, 아, 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JFC 공리계에서 제가 그 3번 그 공리를 이해할 때, 어떤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으로서만 항상 정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사실 자연수에서 정수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JFC 그러니까 그쪽 3번 프로퍼티인가? 그거랑 뭔가 모순이 있는 건가? 사실 근데 그게 모순이 있다고 하면 집합의 확장 자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또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어, 네. 그래서 약간 지금 머릿속에서 조금 혼란스럽네요. 네, 확장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합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전체 집합을 상정하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막 암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짝수가 아닌 거를 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토끼도 짝수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수 범위 자체를 넘어서고. 그리고 뭐 사랑, 추상적인 그 단어로서 그 개념으로서 사랑은 짝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집합을 그 클래스를 상정을 해야 한다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연수에서 확장이 문제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엄청 큰 수를 어느 정도 상정한 거예요. 그 대수적으로 만족하는 그 클래스 안에서 그러니까 제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애초에 전체 집합이 있었으니까 확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집합으로서. 왜냐하면 자연수로 네. 확장해도 정수가 됐다는 것은 그게 확장했을 때 집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집합의 공리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애초에 큰 집합 안에서 자연수를 확장한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 JFC 공리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없게 하려고 JFC 공리계를 쓰는 건데, 근데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을 뭐 음수나 정수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아이디어를 그냥 확산했을 테고. JFC 공리계는 그냥 단순히 그냥 모순을 피하기 위한 그냥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뭐, 네. 네, 사실 모든 학문이 논리적 모순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집합을 벗어난 게, 뭐,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범주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학인데, 거기서도 모순은 없을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네. 그 집합은 아닌데, 집합을 벗어난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게 카테고리컬 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학인데, 그것도 모순은 없죠.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학문이 그렇게 카테고리가 그렇게 발전하는 방향을 봤을 때 그리고 집합이 아닌 게 더 많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모으기만 하면 집합이 뭐 안 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아이디어를 이걸 처음 발견할 때 그런 상황은 어쨌든 확장을 하는 건데, 그 확장의 어떤, 뭐라 하나, 그런 단계가 기존의 수학에 맞게 하려면 확장 자체를 이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만약에 우리가 자연수가 다 전체라고 하고 JFC 공리를 그때 믿는다고 하면은 확장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장하는 그거랑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어떤 공리계를 이용해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 렉처 노트에서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게 자연수하고 정수하고 무리수까지는 그 1대1, 그러니까 인덱싱을 잘 해가지고 잘 셀 수 있으니까 이게 대응 관계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실수 집합으로 가면은 이게 실수 집합이 이 렉처노트에서 안 나왔지만 어쨌든 언카운터블하게 무한하니까 이게 대응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셀 수 있는 집합과 없는 집합 간에. 근데 이거는 이제 모순간에 이제 추가 공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자연수 집합하고 정수 집합하고 유기수 집합까지 음,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덱싱을 잘, 여기 렉처 노트 나온 것처럼 인덱싱을 잘 해가지고 잘 세면은 이게 1대1 대응 관계가 된다는 것들을 볼 수 네, 있지만, 이제 유리수, 그러니까 자연수보다 크고 정수보다 큰 유리수 집합과 실수 간에는 1대1 대응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실수 음, 집합은 언카운터블하게 네, 무한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확장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인덱싱해서 센다 하는 이 규칙을 줬을 때 자연수, 정수, 유리수는 서로 모순되는 게 없지만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정되면 이제 이게 모순처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모순이 아니라 그냥 추가 공유가 더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샌다라는 게 뭐냐라고 그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랑 1대1 대응, 그러니까 전사이면서 단사. 그게 있는 함수를 잡을 수 있으면, 어, 그, 그거를 셀 수 있다라고 하자 한 건데, 그럼 셀 수 있음의 관점에서는, 실수는 자연수랑 1대1 매칭이 가능한가 했을 때, 안 되는 그 반리가 있잖아요. 그 대각선 논법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수에 대한 확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수는 이미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자연수도 있는데 이 자연수 집합과 실수 집합 사이에 그 어떤 관계, 1대1 대응 관계를 보고자 하는 전 문제로 봤는데 근데 이게 확장의 맥락에서 근데 셀 수 있음이라는 맥락이 들어왔을 때 확장의 맥락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뭐 유리수에서는 실수로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공리를 추가해야 되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 약간 다른 상황에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네, 뭐 확장을 한다. 네. 그 모순이 있을 때 그거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여기서, 그러니까, 순서 자체는 사실 우리가 약간 직관적으로 다 이미 수학적 체계가 세워진 현대에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서대로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순서대로 약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질문에서 일단 저희가 지금 렉처 노트 1에서 실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한 질문들에서 음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무리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실수
라는 정확한 범위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실수에 무리수를 포함한 무리수를 포함한 어떤 수의 개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왔는데 그거를 네, 확장이라고 그러니까 범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확장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 그러니까 새로운 집합 아마 이게 네, 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약간 새로운 집합 개념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 네, 공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부창규 선생님하고 부창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약간 정리가 아니고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해보자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음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군이라는 구조를 위해서 음수가 그리고 군이라는 구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지금 집합이랑 원소라는 것만 딱 정해져 있고, 그거를 가지고 노는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뭐, 함수를 뭐, 세우든, 그러니까 뭘 하는 게 공리계인데, 그 공리계에서 곱셈이라던가 덧셈 같은 것도 나오고, 그 어떤 분이라는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뭐, 여건 같은 게 필요해진다던가,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약간 이런 결과가, 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그 전에 여러 공리들을 좀 필요에 따라서 공리를 세우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약간, 네. 그, 그렇게, 네. 그러니까 군이라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확장했다기보다는 약간 그거는 아, 약간 그쵸. 네. 목적론적인 그런 관점이거든요. 군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목적지고 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확장을 할 때는 저희가 집합과 원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맥락에서는 연산도 있잖아요. 연산. 그래서 네. 연산의 성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질까지 킵해두면서 확장을 하고 싶은가 했을 때, 확장을 할 때는 공짜는 아니니까 버려지는 게 있고, 킵해지는 게 있는데, 뭘 킵하고 싶고, 그걸 킵했을 때는, 거기서 확장을 했을 때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확장 하다 보면 결국, 구조가 남게 되는데, 뭐 그게 뭐, 환의 구조가 됐든, 체의 구조가 됐든, 그때 가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로서. 그래서 공리라는 거는 처음부터 그 공리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하고 난 결과로서 공리계를 나중에 정립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네, 이해합니다. 어, 그러니까 공리계라는 거는 아마 나중에 좀 나왔겠죠. 그런 수 체계 같은 것보다는. 근데 그 공리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답이 없고, 참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거짓이라고 해도 무관하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표현하실 때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지금 공리계라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약간 시스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공리계의 시스템을 공리계 시스템이 뭔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여기서 활용하는 1차 논리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활용되는 것들이 그래서 집합이랑 원소라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을 아주 기본적으로 놓고 거기에다가 이미 정의된 기호를 붙이냐 마느냐는 논리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결과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정의하려면 이제 최소한의 공리를
세워야 하는데 그 공리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무엇을 참으로 받아들일지는 선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 기본 전제로 기본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어떠한 전제로 놓는다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서 그런 토대를 놓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서술식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목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부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어떤 집합을 선택할 것이냐 자체를 선택한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 집합 안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집합으로 한정하겠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지거든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항상 토대나 공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 집합도 먼저 정해야 되고, 집합을 정했으면 거기 위에서 함수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건데, 저희가 약간 뭐 발견의 맥락에서는 처음부터 먼저 집합을 주고 시작하자. 거기다가 연산을 주고 시작하자. 뭐 어떤 연산이든 상관없어요. 그 정의를 만족하는 연산을 주고 시작하자. 해서 그리고 거기서 한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발견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발견의 맥락에서는 그게 좀 역방향이어서 네, 논리의 그 맥락과 이 발견의 맥락은 순서가 좀 반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 건축을 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그 통찰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제서야 다시 토대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서 아까 평행선 공준을 역으로 생각해보자고 말씀하신 내용이랑 약간 좀 통하는 얘기인가요? 유클리드가 어떤 철학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기하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다가 이제 논증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수많은 그 실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봤든 패턴을 봤든 이게 실험 과학이 아니라 연역 연역적인 거구나라는 걸 해가지고 그 기하학을 그, 그 측정의 상황이 아니라 약간 논리의 문제로 환원을 시켰죠. 그래서 공리계를 거기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리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실험 끝에 저런 공리계에 다다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물론 저 평행선 저는, 공준이란 동치 명제는 수없이 많죠.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 이런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음, 혹시 지금까지 이어진 거 이외에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일단,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책에는 어쨌든 국수까지 다 배우기도 하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부분 집합을 잡고, 뭐, 구조를 주고 하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냥 이거를 수체계가 없었을 때는, 와,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수체계가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쉬운 작업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저희가 스터디가 원래 그 뭐 로봇공학 하시는 분들이고 선형대수 더 좀 들여다봐야 되고 로봇공학을 위해서 근데 지금 직문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저희가 좀 그냥 직문수
렉처가 아니라면, 그 스터디가 아니라면, 여기서 뭔가 계산이라는 게 스터디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렉처 노트 1에서는 그러니까 계산이라기보다는 함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가는 그 펑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했을 때, 그게 좀 좋은 엑ሰር사이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채널지기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문제풀이 노트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뭐 그 중에 몇 개를 공유해서 이렇게 해봐도 좋을 근데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직문수 지금 렉처 1과 지금 이게 갑자기, 아, 아, 이게, 네. 제가 아, 이게, 네. 제가 본 노트는 그게 아닌데, 그것도 있죠. 연습 노트. 근데 저희 로봇공학만을 위한 그 노트 있었잖아요. 2개가 처음에. 그거랑 지금 직문수랑은 너무 괴리감이 좀 있어 보여서, 네, 그 네네. 부분은 이제 채널지 선생님이랑 그 저번 주에 저희 시간에도 얘기를 좀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직문수 초반부를 따라가면서 선형대수 파트까지 쭉 나가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 주는 렉처 1으로 진행을 하고, 그, 한 주마다 한 회씩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 선형대수 그 직문수 문제라고 할게요. 그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 자체가 아예 노트 렉처 한 3 정도는 가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3 정도는 가든가 아니면 한 4 정도는 가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스터디를 시작할 때 미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분이론을 아주 잘 파악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완전히 파악하고 계신 분이 조금, 네, 다들 지식이 아직 약간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군 내용 그리고 선형대수 내용까지는 한번 쭉 따라가 보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문제보다는 약간 이 렉처 노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좀 더 권유를 해주셨고요. 네. 음,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당장 로봇공학에서 어떻게 이게 응용이 되고 어떻게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는지 연결짓기가 쉽진 않잖아요. 너무 기초 수학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렉처 1 같은 경우는요. 노트 1 같은 경우는. 근데 나중에 좀 그렇죠. 가다 보면 이제 이제 생길 거잖아요. 뭐 방정식 풀기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각자가 다를 거잖아요. 그 현장이 다르잖아요. 각자 보는 논문도 다르고 각자 보고 있는 그 수학 그 공부도 다르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렉처들이 있겠지만 그 렉처와 자기의 그 보고 있는 그 논문에서 보고 있는 그 수학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나눠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일단, 저도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자유 발표 시간 같은 것도 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군을 정의하는 그 단계까지 나오는 것들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고 있는 내용,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라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모든 논문에서 어떤 기호가 쓰이는 것이든 어떤 함수가 쓰이는 것이든 다 상관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렉처 1에 대해서는 렉처 1에서 솔직히 한 3까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은 너무 좀, 라서 너무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이게 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참, 이 주제도 되게 좀 심오한 주제고, 이것만으로도. 네, 그렇죠. 이게,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하고 김홍철 선생님까지는 얘기를 했고, 이제 구태영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한 명씩 일단 아, 다 얘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어, 네. 음, 어, 네. 저는 근데 이전에 이제 생각했던 그런 내용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온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몇 가지 읽자면, 뭐, 지금 여기서 집합에서의 같다는 정의를 뭐 막 하잖아요. 특히 무한집합에서 그냥 1대1 대응함수가 있을 때 같다고 정의를 하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안 믿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네. 그걸 안 믿으면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은 못 다루겠죠. 무한은 못 다룰 텐데, 그것마저 안 믿을 자유가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 그리고 얘기하면서 나온 생각은 문제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이제 뭐 자연수 집합의 수학적 정의 묻고,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 질문도 이제 어떻게 정수로 확장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였고, 어, 음, 그런 거였고, 1 더하기 1이 2인지는 이게 사실 맥락이 잘 모르겠어요. 1 더하기 1이 2냐고 묻는 게 어떤, 너무, 이 1을 정말 우리가 한 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수 집합의 수학적 정의를 할 때 1, 2, 3이 어떤,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1이 우리가 아는 1로 안 보는 그런 1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1로서, 1이 아닌 1로서 두 번째 문제도 봐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애매해서 사실 이번을 크게 풀지는 못했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실수 개수 확인할 때 있잖아요. 자연수랑 실수 개수 확인하는 그 부분에서, 이게 어디 페이지지?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걸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사실 따지면은 그냥 실수의 개수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잠깐만요. 제가 좀 쓸게요. 여기서 뭐 이렇게 있고 뭐 있는데 그냥 경우의 수가 그냥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여기 10개 있고 10개 있고 10개 있고 그냥 사실 계속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10개 곱하기 19. 맞나 이게? 맞죠? 네, 네. 이 논리에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한 집합이 우리가 아는 자연수 집합보다 뭔가 더 크다. 뭔가 더 큰데, 뭔가 더 커서 이제 자연수랑 같진 않다.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좀 알듯말듯해서 인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이 그 1 더하기 1을 2라는 그 질문을 봤을 때 제가 떠오른 질문은 예를 들어서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 다시 하나의 물방울처럼
된다 이렇게 누군가 많이 주장을 한다면 뭐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그냥 1이 아니냐. 왜냐면 물방울 더하기 물방울은 물방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 수학적 세팅은 뭔가 많은 것을 얘기하면서도 좀 많은 것을 좀 제한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분명히 물방울과 물방울 더해도 그것도 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건 그런 건데 물방울 하나랑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 다시 물방울 하나가 된다. 근데 그래서 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방울 예시가 좀 떠올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설득할 수 있을까? 1 더하기 1을 2로. 왜냐면 이거 이게 추상적인 거다 보니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인 얘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 1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의만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이제 정의를 나열하고 밑에 이제 세 번째 예시처럼요. 정의를 이제 음수의 정의를 보여줌으로써 그냥 세 번째 문제는 사실 좀 자연스럽게 유도됐잖아요. 2번도 약간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또. 네. 뭐, 이 두 번째 강의에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의 이제 최초의 원소를 1으로 잡으면 이제 1이 자연수 집합의 원소인 건 자명하고, 그럼 이제 그 자연수 집합의 원소인 1과 그리고 또 자연수 집합의 원소인 1을 더했을 때 이제 2라는 거를 약속하는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수 집합을 이제 설계할 때 이제 1이 있고 1은 약속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것도 여전히 1과 1이 그 자연수집합에 속하는 것들을 더한 거니까 여전히 이 닫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걸 존재하면 그냥 1, 2, 3은 또 2 더하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n 플러스 1에 1,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 대해서 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덧셈을 통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자연수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플러스 1이라는 게 자연수집합 정의할 때 뭐, 석세서라고 해서 그 다음 수를 표현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1로만 한정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 아마 처음에, 이거 이선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플러스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약간 이게 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좀 방대하게 느껴져요. 근데 아까 부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도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사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안 해봤어요. 이게,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근데 아까 이제 그 전명 선생님 얘기하신 세 번째 예시처럼, 근데 저는 그 세 번째 예시가 정말 좀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초등학생도 대단한데, 그런 정도의 이제 딱 객관적인 예시면 사실 이번에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자연수 집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덧셈이라는 연산이 필요한가? 사실 존재론적으로는 그냥 1, 2, 3, 4, 5, 6, 7, 8 있다. 그걸 모아놨다라고 해도 되지만 좀 컨스트럭트의 입장에서는 페아노 공리계가 딱 그렇게 하잖아요. 페아노 공리계는 그 다음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이 사실 더하기라는 걸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더하기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더하기 개념이 없, 없이 자연수를 건설적으로 정의하는 게 가능한가? 사실 저는 저 1번 딱 들었을 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오른 그 정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노트 2를 보니까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 피아노 공리 한번 들어는 봤었어. 여러 가지 공리계가 있다는 거. 근데 그 딱 1번 질문을 봤을 때 제가 든 그게 이거였어요. 그냥 저는 딱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1은 자연수 집합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n이 자연수 이게 뭔지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2라면 n 플러스 1도 이거다. 그러니까 즉 그냥 수학적 귀납법 자체가 자연수 집합으로 그냥 해주는 거죠. 첫 번째 원소만 잘 이렇게 하고 나면. 근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노트 잠깐 봤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n 다음과 m 다음이 같으면 이거여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냐면 순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가. 다음을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수학자들은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되게 섬세한 거구나. 왜냐면 유한집합이 되는 걸 피해야 되잖아요. 무한집합인데, 자연수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좀 저희가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직관하는 그 자연수랑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건 말고도. 근데 저는 딱 이 정도 생각했어요. 이게 자연수의 정의로 저는 생각했어요. 자연수 집합의 정의. 네, 저는 사실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기초적인 그런 거라서 그런지 나무위키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친절한 한국어로 잘 나와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 5개 정도 이제 조건이 있으면 그냥 피아노 공략에서는 자연시집합이라고 하는 것 같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좀 이게 이 플러스가 단순히 그냥 석세스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더하기를 정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2번은 덧셈이라는 연산 그러니까 즉 함수죠. 그 자연수 집합에서 1이랑 2가 정의가 됐을 거고 equal이라는 기호는 아까 잠시 1차 논리에서 1차 논리 문법에서 그 equal이라는 기호가 나왔던 것 같고 여기서 네, 1차 논리에서 뭐지? 여기 네, 등호라는 문법이 주어졌다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같고, 그래서 자연수 집합과 이퀄이라는 기호가 정의가 됐을 때, 그 덧셈이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공리계에서 뭐라고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아니, 함수를 집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음, 뭐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함수를 위한 네, 함수의 정의를 위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집합과 원소라는 아주 베이직한 것만을 갖고, 공리계로 연산을, 즉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네, 그런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1 더하기 1은 2다. 되게 다양한 물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1, 2, 3, 4 각각이 뭐냐? 또 덧셈이 뭐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같다는 게 뭐냐? 뭔가가 둘이 같다는 게 뭐냐? 그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떤 두 대상이 같은가? 네. 왜냐면 수학에서는 뭐 많이 배우다 보면 같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맥락에 따라서 쓰이는 게. 집합에서의 같음과 뭐 그룹 티오리에서의 같음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같다고 할 것이냐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꼭 이게 수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같음과 다름 이게 꼭 수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퀄이라는 등호는 어
공리가 아닌가 싶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네, 도형만 기본 기호니까, 보더라도 네. 네네. 그 닮음 있잖아요. 그 반지름이 다른 두 원이 있으면 그 둘은 닮음이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거잖아요. 그 닮음의 센스에서는 두 원이 같은 거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합동도 마찬가지. 합동도 사실 완전히 같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두 개가 같다고 누군가는 주장할 수 있죠. 회전 상태도 다르고 대칭 상태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음이란 같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문제가. 음, 말씀 감사드립니다. 음, 혹시 여기서 추가로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계시면 이제 부창규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렉처 1을 보고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성님 네. 같은 아, 그, 네. 감성적이요. 어, 생각을 안 해봐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 그, 제가 최근에 그 3D 비전을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뭐 SEO2나 뭐 SEO3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거 닫혀 있어야 되냐? 닫혀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학습할 때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렉처 일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장 단순한 이제 일 가지고 이제 여러 뭐 덧셈이나 아니면 뭐 아니면 가장 단순한 원소 가지고 집합 어디에 속해야 되냐 이런 그러니까 부분과 어떻게 셀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그런 면들에 도움이 되는 추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다친 것과 다치지 않은 것의 그 성능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제 예시를 들면 성능 차이는 아닌데 가장 심하게는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파이썬에서 맥스 값이 예를 들어 뭐한 1억이라고 치면은 이제 더했을 때 뭐 1억 1이 되면 이제 뭐 그걸 난값으로 설정을 하든 뭐 아니면 그냥 무한으로 가서 오르락뜨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좀 딴 얘기로 가는데 하여튼 경사관법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로스가 이제 층천 근데 이건 말로 표현하기 좀 제 실력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로테이션 그러니까 SO3를 볼 때 그 이제 R 곱하기 R의 트랜스포즈가 I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딥러닝을 이제 그 뭐 그게 어텐션 블락이든 뭐 아니면 NLP 블락이든 하여튼 이제 그거를 통과하고 난 아웃풋 출력 값이 이제 그런 게 잘 안 맞아서 또 추가 제약 조건 후처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되게. 근데 이제 그 소리 같은데. 아, 저요? 아니요, 제가 그
제가 정리를 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아, 네, 그러면 너무 좋은데 글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아,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아, 없으시면 이제, 네, 부탁드립니다. 김태환 아, 선생님. 네. 저만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그냥 제 그냥 마지막 감상 얘기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쭉 보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팩트라고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다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지? 어디서부터 이 논리를 쌓아 올려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표로 이제 공리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던졌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공리 자체도 보면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수러가 나오고 이것저것 더 나오더라고요. 그럼 공리 자체도 그 공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이 있는 건데, 그럼 그 재료들이 또 그 트루인지 폴스인지 혹은 뭐 어떤 연산이 만족하는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뭔가 논리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뭐 공리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팩트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하나 구축해 나가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렉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음, 일단 지금, 어, 다들 코멘트를, 받은 것 같고, 근데 중간에 저나 김홍철 선생님 코멘트 이후에 굉장히 좀 디스커션이 약간 길어져가지고, 길어졌었는데, 그, 그래서 오늘은 노트 렉처 1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혹시, 다음 시간 렉처를 좀 아마도 보고 오신 분이 근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노트 렉처 2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오늘 얘기해본 다음 시간을 위한 질문들 관련해서 각자 생각해보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노트 렉처 2번을 같이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노트 렉처 1, 2, 3가 약간 서로 관련이 좀 깊어 보여서 1, 2, 3를 한 번에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이거를 가지고 그 노트 렉처 1, 2, 3 노트 가지고 좀 길게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트 렉처 하나씩 떼어보는 것도 정말 너무 좋지만 이게 일단은 렉처 2랑 렉처 1이 너무 큰 깊게 관계가 깊어 보여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일단 오늘은 지금 2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공리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공부하고, 디스커션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진행되었고, 개인적으로 렉처 1이나 2나 3에 대해서 더 공부하실 분이 계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좀 길게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공부한 내용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부창규 선생님이 처럼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방은 좀 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